안녕하세요. 저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올해 하시려는 일들 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소띠의 해니까 소처럼 부지런하게 우리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올해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에 밑거름이 되게끔 저도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강의로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일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 2월 과정이 기본 과정인데, 자, 우리 기본서 가지고 다시 국토법부터 이제 첫 번째 법률부터 들어가고요. 자, 그 전에 앞서갖고 저 강의 노트 준비하셔야 돼요. 강의 노트. 그래서 강의 노트에 저 이제 수업하면서 PPT 자료, 이거 다 또 열심히 쓰시고 그러니까 그거 다 자료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구입하셨죠. 자, 그거 가지고 수업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교재로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한 2시간 정도 이 부동산 공법, 이제 또 정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부동산법이 어떤 과목이다, 요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한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말씀드리고 본 수업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는 2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부동산 공법, 이게 어떤 과목이냐 간단하게 의의부터 한번 보죠. 자, 부동산법은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과목의 메인이다라고 하죠. 자, 메인이라는 게 이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 학계론, 그리고 2차 과목에서 공법, 이 기본서만 봐도 제일 두껍죠. 제일 내용이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죠. 자, 하나씩 풀어오죠. 부동산하고 공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자,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토지하고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자, 이 토지 정착물로서 부동산 많이 있습니다. 뭐 건물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 하면은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건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 중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이 부동산법을 토지공법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은 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법하고 구분해갖고 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있습니다. CF 해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이다, 그 얘기죠.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사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민법 같은 게 있죠. 민법, 상법. 이런 사법은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래요. 그럼 공적인 관계란 국가와 개인, 국민이죠. 국가와 국민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공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이라고 그래요. 법 앞에 평등,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다면, 자,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니고, 요 그림에 보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복종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합쳐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 이거를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공법이 크게 이제 4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공법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동산법은 행정법, 이 부동산에 대한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국가가 이 부동산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 뭐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서울특별시에 주택난이 발생하니까 신도시정에서 개발하죠. 그것도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요. 또 저 남부권에 공항이 부족하니까 신공항을 건설할 수도 있고, 또 광역교통망, 뭐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각종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부동산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면은 규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 이런 부동산을 소유, 이용, 거래하는 것을 부동산 재산권 행사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합니다. 한마디로 못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이게 한마디로 공법인데, 그럼 우리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목적은 이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 한정된 우리 국토, 이 유한한 국토를 일부 가진 자들이 독점을 하죠. 그래서 2대8 법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2대8 팔레트 법칙이라고 상위 20%가 우리 국토의 80%를 독점해요. 대기업, 재벌이라든지 이런 독점 현상. 또 서울특별시 아파트를 혼자서 800채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 800채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그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죠. 완전 부러운 경우인데 그거 뭐 하려고 독점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죠. 투기. 그래서 이런 독점이라는 게 그 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지방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근 10년 동안 소멸될 지자체들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수도권만 열심히 개발이 되죠.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 다 져야 하고요. 또 투기 현상이 발생.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것은 분양받으면 몇 억 버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 물량 거기에 이제 남는 게 있어갖고 우리 줍줍한다고 그러죠. 청약 통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신청해갖고 당첨만 되면 분양받게 돼요. 그래서 한 세대가 딱 나왔는데 3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30만 대 1. 그래서 그 30만 대 1 경쟁률을 뚫고 한 명이 당첨이 됐죠. 20대인가 젊은 친구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을 마련을 못해갖고 요새 대출이 다 막혀있죠.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다 막아놔갖고 대출을 못 받아갖고 계약금을 못 내서 계약을 포기했어요.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 계약만 하면 5억인가 버는 건데 그래서 이 아파트는 분양만 받으면 도범이다. 즉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가 직접 살 것도 아니면서 일단 분양부터 바꿔보자. 이런 투기의 대상. 그래서 각종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국가가 규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취지죠. 이 국토가 난개발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토지에 개발을 하려면 다 허가부터 받도록 해요. 그거를 개발행위 허가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토지를 이용 개발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투기하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우리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거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끔 전매를 제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투기 못하게 일정 기간 동안은 못 팔게 제한. 이런 각종의 규제를 도입해서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투기해갖고 나는 돈 벌어요. 나는 돈 버는데 땅값, 아파트값 이런 거 급등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 그거를 공익이다라고 하고요. 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내 땅에다가 내 돈 갖고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 함부로 지어갖고 무너졌다. 또는 부실 시공해서 그 연탄가스 배출되고 이러면은 사람 죽죠. 그래서 함부로 건물 지어갖고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허가부터 받도록 해요. 건축 허가.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고요. 이 국민들이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엄격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얼굴이 아주 엄격하게 생겼어요.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한 법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풀어가지고 좀 우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각종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토지, 전국토의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됩니다. 이런 수천만 필지, 토지별로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그래요. 즉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토지 계획들,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을 쌓아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되죠.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좀 유식하게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공용부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우리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말하고 법률 용어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담이다 이런 말은 언제 써요?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할 때 부담 그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무부과입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 글자로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제도를 배우게 돼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돈 내라.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 내도록 하는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쉽게 그냥 돈을 내시오 그러면 국민들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말로 쓰는 거죠.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말이 각종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공용부담이라고 하고요. 우리 공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죠. 공용부담. 자, 요 마인드가 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마인드를 리갈 마인드라고 하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이 공용부담, 요게 리갈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용부담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공용제한. 자, 여기서 공용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한정된 우리 국토, 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합니다. 이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토지에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구다, 용도 구역이다 이런 게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용도, 이 용도의 의미는 쓰임새를 얘기하죠. 이 국가가 다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줘요. 그러면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를 받게 돼요. 만약에 이 용도에 위반해서 내 마음대로 토지 이용했다. 역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함으로써 한정된 우리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를 공용제한이라고 하고요. 이 공용제한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공법에 이제 한 과목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4문제, 10%는 무조건 공용 제한에서 출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용도 지역에서 2개, 용도 지구 하나, 용도 구역 하나 이렇게 4문제씩이 꼬박꼬박 출제가 됐는데 작년 시험, 이제 해가 바뀌었죠. 작년 시험에 30일의 시험에서는 용도 지역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 용도 지역이 한 10년 동안 2문제씩 매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씨가 말랐어요. 용도 지역이. 그래서 작년에는 용도 지역에서 안 나오고요. 용도 지구 2개, 용도 구역 하나. 그래서 3문제가 출제됐는데 다시 올해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용도 지역에서 다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쉬었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받는다. 이 마인드가 딱 생겨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용 수용이라고 합니다. 공용 수용. 수용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 써갖고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요. 공익사업,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신공항을 건설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민이 안 팔아요.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거 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도로 설치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것,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물론 그냥 뺏는 게 아니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합니다. 보상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것도 흔해요. 저 혹시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귀하의 토지가 무슨 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시면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와닿는 게 하나가 없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접하지 않았던 좀 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공부할 때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요. 다 나중에 이제 다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한다라고 하고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법에 또 4개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개 사업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수용도 2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매년 2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용 환지라는 게 또 있어요. 환지. 환지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의 교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환지 요거 11월, 12월 입문과정 배우신 분들은 환지의 개념,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이런 환지의 개념들 들어본 거 있죠? 무슨 사업할 때 들어봤어요? 물론 기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11월, 12월 한 과정 먼저 들으신 분이나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도끼인 개낀. 그래서
저 시험 보면은 지금 뭐 비극적인 점수죠. 똑같이 다 27.5점 이런 점수 나와요. 이 공법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죠.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규제다 보니까 일반 상식 갖고 풀면은 다 틀려요. 다 틀리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용 환지 요거는 도시개발사업, 우리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뭐 증환지다, 감환지다, 입체환지다. 이런 환지의 개념도 거의 2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다 이제 공용 환지, 공용 환권 하나 더 있는데 그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 공용 제한, 그리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 수용,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의 교환 의무를 부과하는 공용 환지, 이런 공용 부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용 부담에 관해서 공부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가지 성격들 쭉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부동산법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법이다라고 하고요. 주된 내용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통해서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 규제를 다른 말로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공용 부담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4가지의 성격에서 공법은 항상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 국가가 됩니다. 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행정에 관해서 수립하는 법이니까 행정법, 이 국가를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것도 국가가 하죠. 국민들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절대 국민이 주어로 나오는 게 없죠. 다 국가 같은 행정청이 주어로 나옵니다. 또 토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요.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다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되는 것이 국가. 이 국가를 다른 말로 행정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국가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공법을 공부하려면은 일단 국가 같은 행정청, 이거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기본서에 계속 행정청들이 주어로 나옵니다. 근데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첫 시간부터 행정청의 위계질서 그거 싹 좀 정리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강의 노트 2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행정청, 행정청을 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위계질서. 위계질서라는 것은 상하 위계질서가 있다 하겠죠. 상급, 하급 위계질서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행정청 많이 나와요. 행정청 하는데 행정청 하면은 크게 이제 2개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이 2개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러면 국가를 중앙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전국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 공법에서 국가, 이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새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우리 이제 이하에서는 줄여갖고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불러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할 때는 국토부 장관, 국장 이렇게 2글자로 줄여갖고 그냥 간단하게 국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장관들도 많이 나오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거는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장이라고 하고요. 해장.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거는 줄여갖고 행안부 장관, 행장 이렇게 쓰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여튼 장관 이름도 되게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 줄여갖고 농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장이라고 하고요. 이 국토부 장관 같은 각 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을 이꼴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라고 쓸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쓸 수도 있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국가, 이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지방정부. 근데 다시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종류가 2가지로 나눠지죠.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안에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는 종류가 2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먼저 이 광역지자체 하면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경기도 같은 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특별히 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 얘들도 다 광역지자체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각각 하나씩 있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제주도도 정확한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광역지자체라고 하고요. 우리 법에서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져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써주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써주면은 법조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만 다 써주고 이하에서는 생략해 갖고 써요. 그럼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줄이는 거냐? 뒤에말 따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저 뒤에 말 따니까 시 아니면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 5개를 줄여갖고 간단하게 시도 이렇게 씁니다. 시도. 그래서 시도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얘기한다. 이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장이 아니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이 5명을 우리 광역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이 광역지자체장도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줘요. 다 써주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써주면 법조문이 막 2줄씩 되고 길어지죠. 그래서 줄여갖고 씁니다. 그러면 광역지자체장은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매 페이지마다 이놈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는데요. 이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공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줄여갖고 시도지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풀이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둡니다.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이런 자치구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아주 큰 도시가 돼요. 큰 도시. 그래서 옆에 이제 강의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위에 지도.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려면은 국토지리도 좀 밝아야 돼요. 국토지리. 하여튼 요구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국토지리 지도 그려놨는데 그 옆에 보면 서울특별시. 그 서울특별시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해갖고 그 구들이 총 몇 개냐? 25개.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시죠.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이에요.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만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그래서 지도에는 부산광역시 그려놨죠. 인천, 여기서 수업할 때는 인천 또 해줬으면 좋았는데 인천은 지도가 좀 이쁘지 않아갖고 그지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아니고 부산을 그려놨죠. 그럼 부산광역시에 보시면은 그 맨 오른쪽에 기장군 이런 거 있죠. 기장군. 그래서 부산광역시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 자치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장군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 고리 발전소 이런 것들이 싹 몰려 있죠. 아주 위험한 동네입니다. 아무튼 그럼 인천광역시에도 인천광역시 서구도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 위에 연평도 있는 데는 옹진군.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이 있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가평군 또는 연천군 해갖고 이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을 둔다 그래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종류는 자치구와 군과 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줄여갖고 시, 군, 구라고 그러죠. 시군구. 그럼 똑같이 시도할 때도 시군구 할 때도 다 국어는 시라고 쓰는데 같은 게 아니죠.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시군구라고 할 때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초시, 김포시라든지 이런 기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왜 약속해갖고 쓰는 거예요. 이하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 말부터 일단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시군구청장. 이 시군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어요. 행정부에 수반하면은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갖고 각 부를 통할하는 게 총리. 그리고 총리 밑에 이제 각 부의 장관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하고 총리는 우리 공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구청장. 그대로 위계질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법은 요 위계질서대로 규정이 됩니다. 위계질서대로. 그러면 도에 있는 시하고 군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계획을 수립해요. 시장군수가 토지 계획을 수립했다. 시장군수는 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가서 사인 받는 거예요. 그 사인 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승인 받는다 그래요. 승인. 그럼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냐? 도지사.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으면 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습니다. 절대 시장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위계질서.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딱 위계질서대로 공법이 규정이 되니까 위계질서 요것만 파악해도 공법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애들 요것 좀 먼저 보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도 다 광역지자체인데 얘들은 특징이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법 공부하면은 이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 있고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있죠. 대표적으로 건물 건축할 때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건축 허가는 시군구청장. 건물 짓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건축 허가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해요. 그런데 저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토지의 쓰임새,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거는 또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걸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권은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은 시군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이 공법 공부하면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각각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권한자가 되는지 이게 그냥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논점이죠. 그런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어요. 그럼 세종시에서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세종시장한테. 또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는 거냐?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제주도지사. 또 용도지역의 지정도 제주도지사가. 즉 이거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을 다 갖습니다. 다 갖는다는 게 만능이다. 그죠? 만능.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됩니다. 만능이니까 이거 따로 우리 시험에서 논점으로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죠? 다 되는 거.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광역지자체다. 이것만 딱 위계질서 정도 파악하고요. 이하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걸 논점으로 물어보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에서 요 자치라는 말,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자치라는 것은 국가의 감독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것을 자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는 광역지자체장이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즉 서울특별시는 누가 다스려 나가는 거냐? 특별시장. 그래서 특별시장을 잘 뽑아줘야지 이 특별시가 잘 발전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책임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고요. 도는 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하나 더 있죠. 이 도 안에 있는 시. 자, 이거를 기초시라고 불러요. 기초시. 근데 이 시를 다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 그래서 5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일반시로 다시 구분하고요. 이 대도시의 시장,
자, 여자들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요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이 있다. 물론 예외가 또 있긴 있어요. 자치권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도시한테도 자치권을 줍니다. 그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게 이제 경기도에 많죠. 수원시도 있고 요 옆에 고양시도 있고요. 용인시, 성남시, 저 지방으로 가면 창원시.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 합쳐져 갖고 인구 100만 넘죠. 그래서 이런 큰 도시들을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 대도시의 개념이 몇 년 전에 새로 도입된 건데 이런 개념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부할 게 늘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건데 이 대도시라는 게 왜 도입한 거냐? 자, 이 가장 이제 기초지자체 중에서 군이 딱 출발이에요. 군이 딱 기초지자체 출발. 군에서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가 돼요. 시. 그래서 인구 5만 이상인 것을 시라고 그래요. 시. 그리고 이 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면은 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울산시였어요. 울산시. 근데 울산시가 인구 100만이 되면서 광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인구 5만 이상 되면 시가 다시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초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119만, 거의 120만입니다.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도 110만, 용인시도 100만, 성남시도 100만, 다 이 100만 넘는 시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시들도 다 인구 100만 이상이니까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게 돼요. 그런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주죠. 이유는 수원시든 고양시든 뭐 용인시, 성남시 다 어디에 있는 거냐? 경기도. 우리 서울, 인천, 경기 합쳐갖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 안 그래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갖고 우리 국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이런 광역시가 또 몇 개 출현했다. 그럼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시들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주는 대신 저 지방의 인구 5만짜리 시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대도시라고 구분해서 이 대도시의 시장한테도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공법은 규제법이다 그랬는데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이라고 그랬죠. 토지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이용 개발을 규제해요. 그래서 이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하면은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원래 같은 급은 도입니다. 근데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 지도 한번 보면 경기도. 저 경기도에 뭐 성남시죠. 성남사라 갖고 성남시부터 해갖고 뭐 수원시도 있고 그 시하고 군이 경기도에 총 몇 개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 몇 개인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게 32개인가 됩니다. 32개. 그래서 경기도는 32개 시군으로 구성된 큰 관할구역이 넓어요. 그래서 이 도 관할구역 전부를 놓고 토지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 밑으로 와갖고 시하고 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토지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도 안에 시와 군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안 끼는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얘들도 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인데 얘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시 또는 군 앞을 줬다고 특광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특광시, 군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어요. 여기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국도에 빠짐없이 토지계획이 싹 수립이 되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토지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개발을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이거 국토법에서 줄여갖고 3글자 뭐라 그래요? 특광시군 이거를 도시군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하면은 요 4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처,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에 관해서 우리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싹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을 통치해갖고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법이 시중에 이제 100여 개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하려면 평생에도 모자르죠. 그래서 6개 이제 개별 법을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고요. 자, 그거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